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항약과 관련된 기출문제 분석을 이제 할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편 81페이지 8번 문제를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조선 중기 한말에 그 항충사의 변동을 보여주는 가와 나자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제 배열을 하자면, 먼저 이제 나올 것이 라저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그 라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어디에서 관련된 내용이냐면, 16세기 때 양반 중심의 사족 한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세기 때 그 양반 사족 한약과 관련된 내용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면 이건 정약의 목민신서에 나오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 때 이제 국가 권력이 강화되면서 중앙 권력이 강화되면서 그 밑에 이제 그 아전들이 양반을 능멸하는 그런 형상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냐면 19세기 때 밀란 때 이때 이제 새로운 항해들이 등장해요. 도해니, 이해니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기존의 항해가 어용화되면서 나타난 결과인데 이런 항해들은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 정소 정도의 단계에 끊쳤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이제 보통 그 길잡이나 그런 책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요거는 일매개혁 때 항해조규나 항해판무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항약을 통해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들을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가를 통해서 정부는 사족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항해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제도화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요건 틀렸죠? 요건 어디 시기와 관련돼 있냐면 라 시기와 관련돼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사족 한약 관련된 내용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항해를 전국적 차원에서 제도하려고 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그 라 시기와 이제 조광조 개혁하고 이제 또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나를 통해서 항해 사회적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항촌사족을 홀대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나 시기 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되게 목민신서가 쓰였던 시기가 18세기 후반부터 해서 19세기 초중반이거든요. 예, 적용을 사였던 테니까. 그때는 이제 그 탕평정치도에서 중앙 권력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정권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수정권 밑에 있는 아전들이 심히 강해지죠. 그러면서 그때 밑에 있는 이제 항초의 사족들을 무시하는 그런 형상들이 보이게 돼요. 자, 요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을 이제 보면요. 단을 통해 밀란의 지도층은 항해를 활용해 농민을 동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맞죠? 그래서 밀란의 지도층이 정소, 그 다음에 한국사 길라잡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정소 단계만 끝났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반란까지 이제 주도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새로운 항해는 기존의 항해가 어용화되면서, 새로운 항해들이 등장했고, 이런 항해들이 이제 반란을 주도했다. 했는데,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그건 또 관점에 따라 좀 다르다고 했어요. 주도했다는 관점도 있고, 단순히 정소 단계에서만 펼쳤다는 관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나를 통해 항촌사족이 항안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향리층을 항해에서 배제했음을 알 수 있다. 맞죠? 항안이라는 건 뭐냐면, 항해에 참석할 수 있는 명단이에요. 그래서 그 항해에 참석할 수 있는 명단들은 주로 누가 계시냐면 지방 사족들이야.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이제 지역에서 양반께라도 이제 행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성금도가, 항안이 필요해. 거기에 명단이 올려야지만 자기가 양반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작성한 연도는 라, 나, 다, 가죠. 요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기출 근거편을 좀 볼게요. 1265페이지 보세요. 이게 09년 기출문제인데 09년 기출문제는 의외로 한국사 길잡이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후부터는 한국사 길잡이가 거의 안 나왔어요. 여기에서만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잊혀졌는데 나올 가능성도 계속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한국사 길잡이는 저희 장수생들만 계속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별로 볼 책은 아니지만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요번 살펴볼게요. 거기 이제 보면 그 가에 관련된 근거는 이제 항해규칙과 항약 팡모구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국사 길라잡이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논문책에서 찾았어요. 그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목민신서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 한국사 연구 입문 3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국사 길라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영조 때 탕평정치가 시행되고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수용을 통해 향촌사회를 직접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자, 정부는 수령의 권한과 면리제 항총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오가 작동법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지방지에 대한 강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사족의 지배를 능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다는 밀란타 항해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지역에 따라 기존의 항해와 달리 일반민이 주도하는 도회나 민회, 인회, 이해 이런 단계들이 있었고, 이들이 이제 그 반란을 주도했다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16세기 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사족 한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강화되면서 제지사족의 자율성을 인정받게 되고, 국가는 제지사족을 매개로 한 간접 지배를 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와 지방국권적 자치질서가 상호 공존하는 일종의 타협이었다. 그래서 항촌 지배구조, 사족 지배체제로 불렸다. 그래서 사족들의 여론을 장악하는 걸 허용해줬다는 거죠. 16세기는. 근데 이제 나중에 18세기, 19세기 들어가면 사족들의 여론 장악 기능을 박탈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서원의 철폐. 영조 때 서원을 철폐했잖아요. 일부. 그거는 사족들이 가지고 있는 여론 장악 기능을 부정하는 거야. 예. 그다음에 수정 한약을 강하고, 그런 이제 중앙집권적 관련된 내용들 이제 같이 연관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죠. 9번. 9번은 이제 그 한약을 이제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죠. 앞에 있는 것은 이제 한약의 변화, 주체들 관련돼 갖고 변화를 이제 나눈 거고, 요건 한약이 이제 초기 때 어떻게 보급되고 이제 실행되는가, 사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우리가 보는 일반적 개론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 9편에서 찾았어요. 9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낸 거예요, 이거는요. 자, 거기에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일단은 이제 가와 나의 는 한약 시행과 관련된 자료이다. 시기순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것은, 일단은 답부터 얘기하자면 2번이죠. 가, 다, 라, 나. 이렇게인데, 먼저 가를 이제 볼게요. 김한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김한국은 어떤 사람이면 항약 실시론자야. 그러니까 이제 김효사림의 일파죠. 이 사람이 이제 경상도 관찰사에 부인한 후에 그러니까 여시한약을 한글로 언어해가지고 지방민들에게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시한약 보급이 잘 되니까 이것을 좀 더 전국 차원에서 보급을 해보자고 이제 건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 전국 차원의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뭐냐면 전국 각국에 이제 보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반발하기 시작한 거야? 네, 다사조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다사조 난권의 상수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난권은 어떤 사람이면 홍구파 대신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 이것이 한약이 널리 보급됨으로써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한다. 신분제가 붕괴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 특히 이게 이제 서울 지역에서 되게 이제 반발이 많았는데, 왜냐면 항촌사회는 뭐 한약이 보급하기 이전까지는 뭐 계속 나이 중심이었죠. 예. 왜냐면 거기는 어차피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동네는 도시단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신분이 중요해. 근데 한약은 뭐가 강조되냐면 신분이 아니라 나이를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 나이가 많은 그 상민이 나이가 적더라도 이제 양반인 사람을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 꼰대지? 나이도 매기도.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신분제 분기가 일어난다 해서 이제 반발하게 된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료가 뭐냐면 이제 라인데, 이 라 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이제 선조가 즉위했어요.
선조가 즉위할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선조는 반개월등이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누굴 기반으로 삼았다고 했죠? 사림 세력들 기반으로 삼게 돼요. 그래서 사림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림 안에서도 항약을 이제 실시하자. 이제 조광조가 이제 잠깐 실시했던 항약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등장하고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허역과 그 다음에 거기 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허역이 항약은 뭐냐면 전국 항약 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어떤 포준화된 매뉴얼 바탕으로 해서 실시하자는 거야. 근데 이 전국 항약, 그러니까 이제 국가 중심의 수정 항약에 대해서 누가 반발해요? 이의가 반발하죠. 그거는 이제 이의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약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먼저 항춘의 교화보다는 양민을 강조해요. 선, 양민, 후 항약이야. 왜냐면 이 사람의 그 주장은 뭐야?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이기론자죠. 그래서 현실생활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의식이 풍족해야지만 뭐냐면 예의범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항약을 하자는 거야. 그리고 항약을 하면 국가가 어떤 표준적인 매뉴얼을 통해서 항약을 이제 실시하자고 지침을 내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뭐예요? 항청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항청사정에 맞춰가지고 개별적인 항약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있고, 결국에는 이의가 나와 관련된 사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항해도 감사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감사로 내려와서, 사창을 바탕으로 사창계를 만들고요.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갖고 해주 한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개별 한약이죠. 개별 한약. 그래서 이제 관련된 사료 그 순서가, 다, 나. 이런 식의 이제 순서가 되다. 순서인데,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9편일 정도에 볼 수 있는 문제고, 제 생각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문제가 어디 나왔는지 근거편을 이제 좀 찾아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266페이지. 자, 1266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중종 12년 이후에 여시 한약을 보급에 가장 많은 공적을 쌓은 사람은 김왕국이다. 그는 항약 보급에 대한 국왕의 허락이 나오기 전인 같은 해 2월에 경상도 관찰사에 부임하여 인지에서 여시 한약 언해를 인쇄하여 여러 고를 배포하고 이를 시행하려 독려했다. 그래서 이제 여시 한약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요때 왜 여시한약 언해를 널리 보급하려고 했을까요? 원래는 사림들이 어디를 기반으로 해서 항천교환을 하려고 했죠? 유황소. 그래서 유황소 독립운동을 했죠? 근데 오히려 홍고파한테 뺏겼잖아? 그래서 유황소, 홍고파를 뺏겨서 유황소 경제소를 라인으로 한 수탈체계가 형성돼 있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항약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내용인데 나는 이제 한약과 관련됐는데 전국 실시론과 개별 실시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항약 시행에 대해 조정의 견해는 명종 때 와서 개별 실시론이 우세했다. 선조 때 들어와서 척신정치가 일단 종식되고 살인계 진출이 우세해진 가운데 예조와 사건을 중심의 전국 실시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왕은 조정의 항약 관계 서적을 반급하는 선을 끊치고 시행 여부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 반급이 아니라 배급. 오타예요. 그래서 사건은 선조 9년에 다시 적극적으로 시행을 주장하자 국왕이 이를 따르는 것으로 태도를 바꿨으나 5개월 만 이가 선, 양민, 후 양의 견해를 개진하자 다시 태도를 바꿔 개별 시행으로 결정을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의와 허역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있고 밑에 그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그 뒷장 1267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의는 1574년 항해도 간사를 부임한 후에 먼저 사창을 설치해 일정한 곡식을 내는 사창계를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약을 실시했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를 보면요. 가로 안에서 기획과 니은의 운영 주체의 차이점을 쓰시오.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포셈에 있는 내용이에요. 구포셈에. 그래서 구포셈에 보면 이제 운영 주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운영 주체에 따라서 수족 항약, 사족 항약, 뭐 동리 항약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중종실록에 있는 대상의 조광조가 이르기를,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수정 항약이죠. 수정 항약. 그래서 이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수정 항약은 대단히 촉박하여 광도의 어그림입니다.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조광조 항약 보급의 한계점이에요. 조광조도 이제 비판했지만 원래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구가 했어요? 국가에서 했죠. 그러니까 항약을 누가 한 거야? 수정이 한 거야. 원래 근데 항약이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항촌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정이 보급해서는 안 돼요. 이게 엄밀화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자체가 그 보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보급한 거에 대해서 조광조가 막상 보급하니까 이게 국가 차원의 보급을 이루어지니까 자체 반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수족 항약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쭉 있고 니은과 관련된 것은 율곡의 전선. 율곡 때는 이미 뭘로 넘어가죠? 사족 항약으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갈 사족 항약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사족 항약과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항해가 개최된 후에 그때 항안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간분을 추대하는 내용도 있어요. 요거 어디에도 많이 보는 사조죠? 요거? 그 앞에 있는 공군형 기출문 사조들 좀 더 관련된 것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형은 좀 일부만 뜯긴 거고, 이거는 전체를 이제 좀 더 집어넣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기출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하나나 오답이나 하나하나 정답 하나하나가 나중에 시험 문제 또 예문이나 이런 걸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기억에 들어갈 것은 그 수정항약, 그 니은에 들어갈 것은 사족항약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관련 근거를 이제 좀 볼게요. 자, 거기 이제 1267페이지 보면 한약사료 근거가 있죠. 거기서 가의 지문 근거 사료가 뿌셈 사료가 거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뿌셈 사료에서 그것을 낸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1268페이지 보면 나 지문 근거 사료 있죠. 그 사족하냐가 이것도 뿌셈에 있는 사료예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뿌셈은 사료는 많이 익혀두세요. 사료 상당히 좋은 게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료도 이제 보면 우리 역사 내시라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자주 예용하는 곳인데 여기도 웬만하게 치면 기출사료가 거의 나와요. 요번에 나왔던 사료도 있죠. 거기에 되게 잘 검색을 해서 나왔더니 거의 90% 나와. 저희 한문 사료는. 그래서 한문 사료 나오고 원글도 나오고 해석도 나오고 또 친절하게 그 해석에 대한 설명도 해줘. 그래서 자주 공부하시되 모르시면 거기 가서 이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407번을 볼게요. 1267번 7페이지 407번을 보면 거기에 관련된 이제 뿌셈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면서 읽어볼게요. 한약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실행 주체, 실행 목적, 실행 시기에 따라 내용이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사족이 주체가 될 때는 사족항약이 항구가 되고, 그 다음에 수용이 주체될 때는 수용항약이 되고, 동, 면, 리, 촌 등 공동체의 단합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해서 할 때는 동약, 명약, 리약 이런 게 이제 동리항약으로 되게 되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주체 내용 목적에 따라서 항약을 사족항약, 수용항약, 동리항약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요걸 이제 기반으로 해갖고 제가 표로 만든 거예요. 그 예전에 한국사 기하자비에 관련돼서 또 연결돼가지고 요 내용도 이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약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뿌셈, 길라잡이 시간 있을 때는 거기까지 찾아보시는 게 국편이 거기까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항약은.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항약과 관련된 문제를. 자, 몇 페이지를 푸시냐면요. 54페이지 펴보세요. 54페이지. 총괄평가 54페이지. 54페이지 25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한약보급과 관련된 사료이다. 이 사료를 시대 순서대로 바르게 나가는 걸 보고 나의 미추진 부분에 반대 이해 사상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나왔던 기출 문제들 응용했던 건데 요거는 뭐가 있어요. 일단 가가 먼저죠.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줄친 부분은 이제 이해의 사상과 연결시켜서 보면 무슨 걸 쓰시면 이통기국론을 쓰시면 돼요. 이는 보편적인 거고 기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기의 형태죠. 그래서 기라는 건 물질이죠. 예, 의식주고 그것이 만족해야지 본연의 이가 뭐야 잘 발현되는 거야. 이 말은 못 먹고 못 살고 배고프면 예의 범절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먼저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다음에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지 본연의 이가 상강오륜 같은 이가 발현이 된다. 이는 이통 기국론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7페이지 86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기출과 관련된 예문을 제가 한번 응용을 해봤어. 예. 다음은 조선시대 때 한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가에 나오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시한 A는 대단히 촉박하여 왕도를 어그러집니다. 자, 요거 A에 들어갈 건 뭘까요? 수용항역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이가 해주항약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와 나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거는 이제 어디야? 그 심부셈 있죠? 심부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심부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관련되는데 항전이 영조 시기와 정조 시기에 관련된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었는데 잠깐 이제 문제가 번호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 답안 번호가 거기 85번인가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거기가 이제 86번이 되죠. 예, 86번이 돼요. 예, 좀 문제를 좀 답안을 수정해 주세요. 이게 86번이 되고, 아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가 계속 87번이 되는데, 88번이 되고, 이게 도중에 답안이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 그 숫자가 좀 겹쳐서 있는지. 나중에 제가 수정할 때 다시 수정할게요. 자, 일단은 거기 이제 86번을 이제 보면, 그 A에 들어갈 말 쓰고 가시기 때 홍급파대 포면적인 한약 반대 논리를 쓰시오. 자, A에 들어갈 말을 뭘 써야 될까요? 수정항역. 그때 한약 반대 논리는 신분질서를 해시킨다. 예,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때 이제 이해 항약관은 이제 뭘 써야 돼? 각 실정에 맞는 개별 항약을 강조했죠. 이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와 나시기 때 향전의 성격 이게 있는데 다시기 때는 이제 어떤 시기냐면 영조 때 시기예요. 그 영조 때 시기는 기존의 한 건을 장악한 제시사주가 강권에 비유하되 실제로 한 건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새로운 세력 간의 대립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모아갈 한 건을 누가 장악하냐 그 얘기야. 한 건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시기 때 향전의 성격은 뭐냐면 이미 한 건이 강건에 예속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항임을 둘러싸고 신균형에서 항임을 그러니까 항임은 뭐예요? 자수별감이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한 건을 주도로 하는 거고 뒤에 거는 뭐죠? 항임을 주도로 하는데 앞에는 이제 뭐냐면 조금씩 이제 뭐냐면 강건이 뭐냐면 신앙과 연결돼서 궁항을 몰아내는 거고 요때는 이미 신앙과 수령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나서 어디에 궁왕들이 누구하고 신앙하고 항임을 둘러싸고 싸운 거죠. 성격이 약간 달라요. 미묘하게. 그래서 이걸 이제 어디에 적혀있는 신포셈에 적혀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포셈 사료
교수님들이 대개 보면 학약 관련된 문제를 내거든요. 예, 그래서 요 이론을 자기가 책에다 집어넣었으니까 다음에 문제 낼 때 학약 낼 때는 요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묘한 차이지만 보시면 되고 통론에 적혀 있는 거는 그냥 가와 다와 라시기들 구분 없이 다 적어놓은 거야 그냥. 예, 이거는 그렇지만 여기는 좀 세부적으로 적어놓은 거야 여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확립 이렇게 있는데 일단 가부장이 뭐죠? 가부장이 이거는 아들과 아버지를 라인을 중심한 어떤 권위 체제를 가부장적 체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활동적인 측면을 볼 때는 모계와 부계 중에 어디를 더 강조해요? 부계를 강조하는 체제인데 이 가부장적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 때냐? 이거는 17세기 때요. 그 양난 이후에 성리학적 가치 질서를 이제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성리학이 단순한 정치 이론이 아니라 생활 규범까지도 확대돼 나가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시험에서도 17세기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결혼제도나 상속제도나 이런 것들 이제 측면에서 많이 나오는데,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이때 이제 보면 가장은 호적제도나 그 밖의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 호주로 이끌어지며 가족 공동체의 지휘 통솔자 역할을 하고요. 가장을 정점으로 해서 성리학적 위계를 강조하죠. 성리학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차별을 둬요. 인간 사이에 좀비, 장유서, 남녀유별 상하 위계 질서를 강조하고 사회 전체가 이것을 지지 승인해주며 가부장적 권위를 뒷받친 가산도 있다. 이때 가산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적장자, 우대상속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17세기 이후부터는 군분상속보다는 적장자, 우대상속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가족은 가장의 허락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가산을 처분하거나 동의 없이 가산에 부담이 될 계약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선 정기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조선 정기 같은 경우에는 딸이 나도 뭐예요? 재산 공정하게 나눠지고 딸이 시집가더라도 그 재산은 그 남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고 매매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가족제도의 변화 볼게요. 자, 가족제도의 이제 변화를 보면 자 일단은 이제 군분상속으로 바뀌죠. 군분상속. 그래서 군분상속에서 뭘로 바꿔요? 장자 중심 상속으로 바뀌게 돼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결혼제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예전에 결혼제도는 어떤 제도? 난기여관이죠. 난기여관. 남자가 여자 집에 뭐야? 장가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17세기 이후부터는 뭘로 바뀌어요? 이게 친형제도로 바뀌어요. 물론 우리나라 친형은 이제 반친형이기 때문에 완전한 친형은 아니지만 친형제도 바뀌면서 여자들이 시집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혈통관념에서도 뭘로 바꿔요? 양측적 관계, 부계와 모계를 중시 여기는 관념에서 뭘로? 부계 혈통으로 넘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남녀 간의 좀비가 형성되고, 남녀 칠세 부동속이라는 그 내가 구분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가 바뀌냐면, 예전에는 똑같이 나눠줬어. 왜냐면 양측적 관계에서는 보계나 부계나 다 똑같고 남자 여자가 똑같은데 이때는 부계가 강조되고 남자가 더 우위잖아요. 그리고 적장자가 그 중에서도 강조되죠. 그러다 보니까 장자 중심의 상속으로 이행이 돼요. 그러니까 나눠주긴 나눠주는데 다른 자식에게 돼요. 나눠주는데 누구한테 더 주는 거죠? 적장자. 이때 적장자라는 것은 뭐냐면 정실 부인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밀히 장남 중심보다는 적장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장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제사도 당연히 뭘 중심으로 했을까요? 적장자가 하겠죠. 왜냐면 자기가 그만큼 많이 받았으니까 제사도 적장자가 하고. 그래서 예전에 윤회봉사였는데 적장자가 이제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적장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서자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이야. 그럼 이 사람에게 집안의 그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게 아니라 못 지내게 해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 부군의 그 인척 집안에서, 친척 집안에서 뭐죠? 양자를 드리죠? 그 양자 제도가 일반은.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는데 심지어는 서자가 있어도 양자를 드려. 이 사람은 정통이 아니잖아. 그만큼 성리학적 규범이 어떻게 돼요? 강화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7세기 이후에 가족제도의 변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자 입장으로 볼 때는 별로 안 좋죠, 이게요. 그래갖고 그 재가금지라고 하는데, 이 재가금지는 이제 뭐냐?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재가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종 때 재가금지법이 있었죠. 근데 엄밀히 재가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 양반 사족대 부인이 뭐냐면 재가를 할 경우에 그 자식, 재가의 자손은 손자 이전까지는 뭐예요? 벗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양반 사족들은 뭐예요? 부인들은 결혼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이제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모성에 의지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걸 한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일반 평민들에게는 통하지는 않았어. 일반 평민은 어차피 시험을 안 보잖아? 가고 시험도 안 보고. 저같이 평거사도 이렇게 늙어 죽는 사람들은 교장국감 눈치 안 보죠. 부장급이나 교장국감이나 눈치 보는 거지. 연구부장이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 신경을 안 썼어. 근데 이때부터 17세기 이후부터는 신경 쓰기 시작해. 그만큼 뭐냐면 일반화됐다는 거야. 자기가 과거 시험 보지 않아도 이 제가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터부시를 하게 돼요. 이게 간행적으로 이제 일반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제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간행적으로 막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의 어떤 그 성욕이나 욕정은 못 말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산가부가 자기가 이제 20대 때 남편을 잃었어. 혼자 살 수는 없잖아.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은 게 뭐냐면 이제 보쌈 아시죠? 예. 그래갖고 동네 악소년들 시켜가지고 돈을 주면서 그 동네에 이제 마음에 드는 총각이 있으면 날 잡아다가 그 총각집에 밀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 총각을 5번 자고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난 어쩔 수 없이 정죄를 시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정죄를 시키는데 어쩔 수 없이 악소년들 잡아다가 그냥 날 집어넣었다. 나 이미 몸이 들어온 여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결혼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새벽에 나가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 성향당 앞에 그 마을교에 있다가 그 첫 번째 만나는 남자를 만나면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게 간행이야. 근데 이런 편법이 나올 정도 뭐냐면 그만큼 사회가 이제 제가를 하는데 별로 안 좋게 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물론 하는 사람은 또 했어요, 다. 근데 이때 제가 금지는 법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사회 가능적으로 이게 커브시해갖고 막았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보쌈이라는 이런 이상한 풍습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게 언제 폐지됐죠? 이게 사회 가능적으로 이게 차별화되는 건 가보개혁 이후에 이제 명시해갖고 차별하지 말라고 한 건데 법제적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거 없었고 사회 가능적으로 나쁜 것을 이제 뭐냐면 뿌리뽑기해서 이제 법을 명시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예.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이후의 사회적 형성의 변화를 보면 아까 이제 했던 걸 정리한 건데 그 장남이 제사를 지내고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드리는데 이때 아들은 누굴 의미한다? 적자가 없을 경우에. 예. 그 다음 부계 위주의 족보를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그래서 예전에 족보라는 건 만성보로 해서 모계, 처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안동김 씨의 족보를 보면 안동김 씨가 많은 게 아니라 다른 성들이 많아. 근데 이제 그 부계 위주로 하는 다 대부분 안동김 씨 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성청이 형성되는데 왜 동성청이 형성되냐면 예전에는 난기 여관을 할 때는 그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거기 일시로 살죠. 그리고 또 아들, 딸도 남편 성을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성 작고촌이 되는데 요때는 이제 여자 외에는 뭐야? 다 동성이잖아. 그래서 동성청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주라는 종중이라는 신족 집단이 형성이 됐다. 종중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이게 있죠. 이 종중을 문중이라고 또 하는데 문중이라는 게 더 좀 알려져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민양박 씨인데 뭐뭐 파가 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중이라는 거는 같은 성간 안에서도 그 파벌로 이렇게 구성된 게 있어요. 문중이라고요. 문중은 모든 그 파 안에 문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산도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되는 집안만 문중이 있어. 예. 그래서 지금도 문중이 좀 남아 있죠. 예.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문중 협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뭐냐면 나름대로 자산도 가지고 있어. 토지도 가지고 있고. 이 문중은 혈통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지만 또 혈통만
바탕으로 한 것도 아니야. 계약 관계였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문중에서 좀 약간 찍혔다. 그러면 어떻게? 호적을 판다고 하죠? 그냥 내쫓을 수 있어. 우리 집안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문중이라는 건 혈통을 기반으로 하지만 약간의 뭐냐면 계약 관계적인 어떤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쫓아낼 수도 있어. 오늘날 강퇴시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런 특징들 가지고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문중이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언제 등장했다? 조선 후기 때부터 등장한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문중이라는 친족 집단이 이루는 이제 이 시기다. 그래서 친족 집단의 기준이 문중으로 바뀌었다. 중종으로, 종중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사회적 위치라고 하는데, 일부일처제. 근데 여기에 주요할 거는 조선시대는 일부일처제지만, 거기에 딱 단서가 붙죠. 다첩제. 그래서 처와 첩을 구분한다고 했죠? 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을 구분해. 그래서, 이것은 고려시대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일부일처 다처제보다는 일부 다처제가 더 합리적이야. 왜냐하면 첫 번째 부인이나 두 번째 부인이나 다 자식들은 뭐야? 똑같이 적자예요. 이게 고려시대 때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근데 조선시는 엄격하게 구분했다. 제가 금지 아까쯤에 이제 얘기했고 남존여비, 삼종지다, 칠거지약, 삼불교 있는데 이런 말들 많이 났죠. 삼종지도는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뭐예요? 여성은 세 번을 따라야죠. 남자들. 어릴 때 누굴 따르는 거야? 아버지를 따르고, 그 다음 결혼할 때 남편을 따르고, 나이 먹으면 아들을 따라야죠. 그리고 칠거지약은 여자가 결혼을, 칠거지 여자가 쫓겨난 7가지 악을 얘기하는 거야. 시기심이 많고, 질투가 많고, 애를 못 낳고 등등등. 근데 어떤 혹자는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여자들 한 번 쫓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있고, 그냥 삼불교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갈 때, 이제 삼불교는 뭐냐면, 아내가 돌아갈 때 부모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시부모가 3년상을 남편과 함께 마쳤을 경우, 처음에 빈천하다가 나중에 부귀할 경우는 아내를 버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여자한테 불리한 건데, 뒤에는 여자를 그래도 보호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런 소리 했다가 뭐야? 얻어맞죠, 그냥? 예. 칠거지락이 어떻고, 삼종지도가 어떻고, 예전의 얘기고,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와 첩의 장성에 엄격한 적사차별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같은 첩의 자식이라도 어머니 신분했다, 신분할 수 있고, 재산상속이나 차등할 때. 근데 여성의 사회적 지주의 기획과 니은은, 이건 조선 전기나 조선 후기나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17세기 이후에 사회 형성의 변화만 좀 외워두세요.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가족제도 변화 관련된.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아니, 82페이지. 11번 문제 볼까요? 82페이지 11번 문제. 아이고, 이게 어디 갔나? 잠깐만요. 속편을 이거 어디 갔어? 자, 다음은 조선시대 언어 가문의 분재기의 일부입니다. 밑줄친 가의 유사한 상속 가능이 확산됐던 시기에 나타난 신족제도의 변화 내용을 쓰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3가지 쓰시오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내용을 좀 보면 한문 사료 중에 부안김씨 우방고문서 이렇게 있는데, 부안김씨 우방고문서는 뭐냐면 이게 16세기 때 부안 지역에 있었던 부안김씨 집안에 관련된 문서예요. 이 집안이 이제 거의 연산 8년부터 해서 융이 5년, 그러니까 1502년부터 해서 1911년까지 400년 동안 약 문서를 한 31종 609점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상의 변화상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분재기가 상당히 중요한 게, 분재기가 뭐죠? 이거는 재산 상속을 할 때 어떤 재산 첫 번째 아들은 누구한테 주고 두 번째 아들은 누구한테 주는 재산 상속과 관련된 것들 기록을 내렸어. 그러니까 분재기는 말이에요. 재산을 나눌 때 그걸 관련된 그걸 상속 기록을 남기는 게 분재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줄친 거 보면 여기에서 농사
여기에서 주시면 보면 여자도 농사지을 땅 3분의 1 정도를 분급하는데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당연 조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자도 주죠. 근데 여기에서 몇 분의 몇을 주는 거야? 3분의 1을 주는 거죠. 3분의 1. 그러면 이거는 군분상속이 아니라 이제 점점 몰려 나오는 차별상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예전 남녀가 군분상속했죠? 근데 16세기는 일종의 가도기식이에요. 그래서 군분상속적 모습도 보이지만 이렇게 차별상속적 모습도 같이 보여. 그런 것들이 조선 후기 때 이제 몰려 넘어가는 거죠? 차별상속으로 넘어가게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회형상 세 가지는 뭘 써요? 조선 전기 때를 쓴 게 아니라 조선 후기 때 내용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상계제 활동관념에서 뭘로? 종법 중심의 부계 중심의 어떤 활동관념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남이 제사를 지내고, 이때 장남은 적장자죠.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양자를 드리고, 이때 아들이라는 건 적장자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부계 위주의 족보를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동성층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종중이라는 그 친족 집단의 이론, 그러니까 문종이라는 친족적인 이론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16세기 전과 16세기 후반이 큰 차이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뒤에 나와서 12번 문제 볼까요? 자, 12번 문제는 조선사회가 이제 주자간에 입각해서 간원상제의 어떤 사회 질서를 수용했는데, 이때 이제 주자간의 어떤 상속 제도는 어떤 거? 사회 질서, 성리학적 사회 질서죠. 예, 남녀를 차별하고, 그다음 신분을 차별하고, 적자와 장자를 차별하는 그런 사회 질서인데, 이 수용한 다음 상속제도, 가족제도에 큰 변화를 겪겠다. 주자간 사회 질서가 뭔가, 상속제도, 가족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안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자가의적 사회 질서는 뭘까요? 성리학적 사회 질서예요. 성리학적 사회 질서는 뭘 강조해요? 명분을 강조해요. 명분은 뭐냐?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 그리고 이 이름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에 맞는 행동에 따라서 뭐가 생기죠? 차별이 형성되죠. 그래서 임금은 임금답게 행동해야 되고, 백성은 백성답게 행동해야 되고, 그래서 신하는 신하답게 형성되고, 행동해야 되고, 남자는 남자답게 행동하고, 여자는 여자답게 행동해야 되죠. 그리고 남자, 여자는 차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반과 노비는 차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금과 일반 평민들은 또 차별해야 되고, 이렇게 차별화된 질서 속에 자기의 명분에 맞게 일을 하면서 뭐다? 신분이 형성되고, 개서적인 어떤 신분이 형성되는 그런 사회가 뭐냐면 그 사회 질서, 성리학적 사회 질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상속제도, 가족제도 당연히 다르죠. 상속제도는 누구 위야? 적자가 위주니까 적장자 우대 상속이죠. 그 다음에 가족제도 간행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제도 받았다? 낭기 여가원에서 그 당시 이제 친형제도 바뀌었고, 문중이 되게 강조됐고, 양자제도가 도입됐고, 등등은 이제 쭉 쓰시면 돼요. 그래서 17세기 이전과 이후의 사회변동사, 이런 것들에 초점 맞춰갖고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한국사 능력 검증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17세기 이쯤으로 해갖고, 어떤 그 점기, 그 이전과 이후의 어떤 변화사,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들, 사회제도 변화사, 물어보는 것들 많이 나오니까 좀 공부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뭘 보냐면, 잠깐만요. 이게 무슨, 아이고. 서브노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서브노트 141페이지 볼까요? 자, 그 141페이지 보면 가족제도의 변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고려 조선 전기 양측적 친속 관계에 있는데 여기 양측적이라는 말은 뭐와 뭐를 강조한다고 했죠? 모계와 부계를 강조하는 동시에 동등하게 보는 그 관점에서 자녀 군분상속, 일불처제, 동성옥. 동성옥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동간이 같은 사람이 결혼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동성돼요. 민법상은 예전에 금지됐는데 이게 90년도인가 그때 없어졌어요. 동성 분혼이었다가 동성혼도 지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솔성혼은 뭐냐면 서자가 무슨 서자죠? 사의 서자죠. 그러니까 대의사의자를 말해요. 예, 이걸 얘기하고, 그래서 낭기 여가원,
이런 것들 그 아들 있고 그다음 제사는 윤회봉사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호적도 연령수에 따라 기재하고 여성 호주도 가능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는 가정 내에서 평등했다. 이거는 가정 내에서 평등한 거고 밖에서는 아직까지는 차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선후기의 그 성리학적 가족 윤리 학산 이거 꼭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조선후기는 양측적 가족 제도가 쇠퇴하고 부귀화됐는데 그 배경은 인구의 급증, 항촌 질서에 완화에 따라 헐족단의 지구적 자구적 결집, 그 다음에 가족제도 성리학적 이념의 확산인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리학적 이념의 확산이죠. 성리학적 이념의 확산.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속은 적장자 5대 상속과 남녀 차별 상속 이렇게 있고요. 혼인제도는 친형제도죠. 이 친형제도가 처음 보이는 것은 왕실은 이걸 보급을 하려고 했어요. 태종 때도 있고 뭐 세종 때도 보이고 등등 있다가 나중에 반친형으로 절충된 형태 등장해요. 그래서 이 반친형은 우리나라 독특한 친형인데 중국에서는 이제 여자가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결혼을 하죠. 남자집에서. 그래서 계속 사는데 이 반친형은 일단은 남자가 어디 가요? 여자 집에 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혼식을 한 다음에 하룻밤 잔 다음에 부인을 데리고 자기 친척집,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반친형이야. 중국적 친형은 좀 달라요. 그래서 축적제는 조선건국 축적제는 법제로 강화돼 널리 확산됐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고조시대 때도 이 추첩이라는 게 있어요. 첩는 거 있었어요. 일단. 근데 제도화되진 않았어. 제도화되진. 그 제도하려고 하다가 박유가 몰매 맞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첩이란 제도는 중국에서 들어온 제도인데, 물론, 그럼 고조에서도 고조 왕씨는 왜 첩이냐? 이거 첩이 아니라 처정. 고조 왕씨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인정받았던 거고, 전반적으로 첩이라는 것은 이제 없었는데, 제도상. 근데 이게 그 조선시대 때 이제 예전에 관리하던 일부 이제, 검은세족들이 이제 누렸던 관리하던 첩이라는 제도를 공식화됐다. 그래서 일부 일처, 뭐라고 했죠? 다처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성동본을 금지했다. 이거는 전형적인 유교적 윤리죠. 성리학적 같은 핏줄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건 중국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고조시대까지는 가능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제사는 적장자 봉사, 호적은 아들에서 딸 순서로 기재했고 여성의 호적을 금지하고 양자제도를 실시했다. 여성의 지위는 가족사회나 사회에서는 다 불평등한 그런 사회로 바뀌었죠. 그 다음 부계 중심의 종법 질서가 이제 바뀌어서 허전을 바탕으로 새롭게 이제 뭐가 등장해? 문중이라는 것들이 등장해요. 이 문중은 허전을 바탕으로 했지만 꼭 현원이 100%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뭐냐면, 어떤 계약 관계가 있고, 강퇴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년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죠. 나이가 70인 그 노인네가 자기 10살 어린 그 사람들 할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그 다음에, 삼촌 이렇게 부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형태가 있는, 이거 학년이 다른데, 학년상 보면 애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나이 많은 사람이 뭐야? 손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래? 종법 질서 때문에 그래. 종법 질서. 이것이 이제 왕실에도 강요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그 일반 가족에도 되게 사대부 집안에도 강조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자,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대동학년이라고 이제 큰 문중안에서는 이렇게 학년에 따라서 할아버지와 뭐예요? 조카가 나눠지는. 예전에 친속관계가 같은 계열에서 맞는데 학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야. 문중안에서도. 자, 그 다음에 동성촌. 아까 집에 결혼제도 변화해서 동성촌이 발달됐다고 했죠? 그리고 조상을 기르기 위한 문집도 가능하고 모욕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사호나 서원 같은 특히 사호가 서원화 돼버리는 그리고 있고 족보도 이제 북에만 이제 수록이 되죠. 이런 내용들을 구성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워두세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조선의 전기 때 경제 부분을 볼게요. 경제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그 가전법 있죠. 가전법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나왔던 공법 있죠. 공법. 요 정도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조선 전기 때 국역과 관련된 그 내용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선 후기보다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 부분이요. 예, 그렇지만 가전법이나 공법 같은 거는 중요한 거니까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자, 경제정책 농번주의죠. 중농정책을 했다.
토지개간, 양전사업, 새로운 농법이 개발되고 수의시설 확충, 뭐 농사시설 보급 등등등 있는데, 자, 이 새로운 농법 개발은 누가 주도를 냈냐? 그 당시 신진 사대부들, 일반 사대부들이 주도했다. 이걸 통해서 항청사회의 어떤 지배력을 강화했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그 뭐냐면 새로운 농법이 강남 농법을 널리 보급시키려고 했고, 그다음 민간 차원에서도 신진 사대부에서 그걸 보급시켜서 자신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는 고려 말 때부터 해서 조선 때까지 계속 연결된 거야. 그 중에 큰 변화상을 볼 때는 연작상경이죠. 연작상경이 강화되면서 잉여 생산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장시가 형성되고, 이렇게 연간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억상정책인데, 요건 고려시대 없었던 거죠. 고려시대 억상정책 안 했죠. 예. 근데 조선시대 들어서 성리학적 유교에 따라서,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억상정책을 했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검약이죠. 상업을 싫어하잖아. 그래서 이걸 억상정책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사치와 낭비를 조장되고 농업의 피폐를 하고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막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경제가 제대로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이후부터는 뭐예요? 조금씩 상업이 번성하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초창기 때는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조선전기 때는 왜 상공이 부진했냐? 중론 억상정책 시행. 그리고 상하농 공상의 직업 조치하고, 특히 그 공인과 상인을 되게 차별했죠. 예. 그 다음에 유교적 겸약생활, 교통수단 미비. 이 교통수단 미비에서 제일 오는 게 말이나 소를 마차를 사용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원거리 항해 같은 경우에는 수송은 배도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그 지역에 뭐 하루 걸리나 이틀 걸려 있는 내용들은 뭐 어떻게 지게를 짊어지거나 그렇게 간단 말이야. 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뭐냐면 그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자급자족인 농업 중심의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가 활성화하지 못한 상공이 부진한 그 이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제도를 볼게요. 토지제도는 이제 크게 공양왕 3년에 실시했던 가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조 때 실시한 무슨 법이 있죠? 직전법이 있어. 네. 그래서 이 가전법과 직전법은 뭘 바탕으로 하죠? 전주 정객제를 바탕으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토지제도 넘어가기 전에 잠깐 지주전호제가 뭐고 전주 정객제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19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정근대 시대 때는 두 가지 토지 경영 방식이 있어요. 하나가 지주전호되고 하나가 전주정극기예요. 자, 지주전호제는 토지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지주가 되는 거고, 땅을 빌리는 그 임차인이 뭐가 되는 거죠? 전우가 되죠. 그래서 전우는 지주한테 뭘 줘요? 지대를 주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지대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런 방식이야. 소유권을 바탕하고, 지주는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국가한테 갖다 바치죠? 조를 갖다 바치죠. 전세를 갖다 바치죠. 그다음 전주정객제는 뭐냐면, 여기는 전주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바탕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정객은 수조권을 뭐냐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주가 국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 땅은 공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조권상 공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주가 개인 가려면 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사전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이제 뭐냐면 전주정객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이제 그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고려시대 때 넘어서 그 조선에 넘어서 이 전주정객제의 관계는 점점 어떻게 돼요? 사그라져요. 왜냐하면 가전법이나 직전법, 간수관급제 이제 하면서 나중에 땅을 지급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대신 이제 뭐가 되냐면 지주전호제가 돼. 그래서 예전에 전주였던 양관들이 이제 이렇게 가전법이나 직전법이나 이렇게 거치면서 자기 땅들을 이제 더 이상 수주 확보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직접 뭐가 되죠?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농장을 확대시키면서 뭘로 갈아타게 된 거예요? 지주도 갈아타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고, 나중에 이제 명종 때는 이 가전법 체제가 붕괴됐던 건 뭐냐면, 직전법도 어떻게 보면 가전법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제가 붕괴돼. 허실화돼요. 그래서 있고, 이때부터는 이제 그 관료들이 수조권은 못 받고, 뭐만 받게 돼요? 녹복만 받아요. 녹복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나중에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깐 이제 199페이지에서 이제 또 그 관계를 좀 볼게요. 자, 가전법에서 이제 보면 관리는 국가로부터 뭘 받죠?
관리는 수초권을 받죠. 대신에 이제 관리는 국가에게 뭘 내야 돼요? 조세 중에 세를 납부해야죠. 자기가 받은 수조권 중에 일부를 세를 납부하잖아.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국가의 국민들 세금을 통해서 그 돈을 그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월급을 100% 받는 게 아니죠. 항상 떼죠. 세금을 떼서 받아. 자, 그리고 농민하고 이제 관리 입장을 보면 가정법 내에서 이제 전주정직제니까 농민은 에게 조를 갖다 바치면 또 관리는 뭐 바친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고 조를 갖다 바친다. 간소강급제는 이제 거꾸로 농민이 국가에게 조를 주면 그 국가가 조세를 주면 거기에서 이제 세를 빼고 국가는 조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농민이 조세를 갖다 바치면 국가는 세를 빼고 조를 주는 관리에게 이제 떼야 할 세금들 떼고 주는 거죠. 근데 집정법 폐지되면서 이제 관리는 이제 수조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갖고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농장 주야. 그러면 소장농에게 토지를 빌려주죠. 그러면 소장농은 얘한테 뭐가 주는 거야? 지대를 갖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관리는 국가에게 뭘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꼭 표가 꼭 되는데 관리는 이제 지주니까 국가에게 뭘 주는 거죠? 지세를 주는 거죠. 이 관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관계표 그다음에 거기 이제 198페이지하고 199페이지 표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그 전주정직제 지주조노제 관계 그걸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가전법을 넘어가 볼게요. 자, 가전법은 그 몇 년에 만들어졌죠, 이거? 공양한 3년에 만들어졌어. 1391년. 공양한 3년이면 거의 뭐예요, 이제? 고려가 망할 때야. 왜냐면 1392년이 조선이 건국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전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조선의 건국 세력이라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전법이 이제 만들어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죠. 위화도 회군이 왜 이제 가전법을 이제 토지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우존이나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추진을 했는데 어떤 식의 생각을 했냐면 모든 토지를 다 몰수한 다음에 사유권을 다 박탈하고 모든 토지를 공존화시켜서 개구수전. 그러니까 머리를 세서 뭐죠? 그 당나라 구분천처럼 나눠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하려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아무리 이성계가 무력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떼거리에 달려들면 뭐야? 상대할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포기하고 수조권을 조절하는 선에서만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자 고갈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토지의 재분배. 이때 토지의 재분배는 뭐에 대한 재분배?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이죠. 이 수조권의 재분배를 통해서 신진관리의 생활을 보장하고 피폐한 농민생을 항상 국방에 필요한 군량민을 확보하는 목적에서 실시했다. 자, 가전법의 내용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일단 그 가전법에 원래 가전이라는 명목을 잘 생각하면 가전 뭐예요? 국가에게 일을 할 만큼 대가를 줘야 되냐? 공무원한테 관리에게. 그래서 관리에게 주는 거야. 관리에게. 그래서 품간식 관리도 있죠. 그걸 이제 18등급 나눠가지고 뭐냐면 줬던 것이 뭐다? 가전이에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품간직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그 국가에 의해서 공헌된 사람 있죠. 여러 가지 역을 수행한 사람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외관이라든지 외관은 이제 뭐냐면 외관이든지 그 공예, 향리, 영리, 군인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역을 수행한 사람이나 아니면 간청들 이런 것들이 줬던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케이스예요.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사원전이 있죠. 조선시대도 사원이 있었어, 사원전이. 왜냐면 이제 조선시대는 왕실사찰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유교는 명복 같은 걸 빌려주지 못하죠. 내세 문제들. 그러니까 왕실사찰을 만들어갖고 이제 그 왕실 어른들이 죽으면 그들의 명복을 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원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보다 축소돼 있지만 사원전이 엄연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외역전이라는 게 뭐죠? 학리에게 주는 거. 요거는 조선 초기만 있었던 거야. 조선 초기만. 외역전은 조선 초기만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군인전은 이제 군인은 이제 그 앞에 있는 군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요것도 군전도 조선 초기만 있었던 거야. 군인에게는 이제 안 줘요. 일반 군인들에게는. 그러니까 풍계 안에 있는 군인들은 주지만 얘들은 이제 공무원이니까 주는 거고, 장교니까. 일반 군인들은 조선 초기 때 군전이라는 명부 줬긴 줬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인 개병제에서는 어때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기 때문에 반대급부를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 갔잖아요. 저도 군대 갔고 그런데 그때 월급을 만 얼마인가 받았어요. 지금 뭐 40만 원 뛰었다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 최저임금에 따르면 완전히 진짜 세발 피죠.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약간의 수고비 정도죠. 그냥. 그리고 왜 일반 군인은 당연히 군대 가는 건데 무슨 대가가 있어. 마찬가지로 양인개변제에서 조선은 당연한 군대 갔기 때문에 대가는 없고 다만 경제적 보존을 해주는 거야. 봉인이나 이게 보이는 이건 대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초창기만 있었던 거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이제 공회전 그다음에 간장인들, 그다음 영리들, 국가를 위해 봉사했던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게 두 번째 케이스고요. 세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군전 지급이야. 한량간들에게 지방 한량간들에게 주는 건데 요게 이제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보면 요걸 이제 이해하려면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국편의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한 통이나 뭐 한 특, 구축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왜 줬냐? 일단 그 당시 고려시대 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고려시대 말의 상황을. 자, 고려시대 말에 이제 누가 쳐들어왔죠? 외구하고 홍건적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지방의 세력가들에게 뭐냐면 의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군대를 동원하려면 일단 경제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돈 많은 유지들 그러니까 이제 지방 항리층들이 이제 군역에 종사하면서 이들은 격파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받은 게 유황풍간이죠. 풍간직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첨설직이니 동종직이니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유황풍간직이야.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뭘 주냐면 군전을 줬어요. 군전. 그러니까 군전은 가전법 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고려 후기 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군전을 군인전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군인전은 다른 거예요. 군전은. 그럼 군전은 뭐냐? 자, 고려 후기 때 군전은 크게 이제 그 유황풍간직에 줬던 것들인데 이때 이제 그 세 가지로 이제 나눠줬어요. 유황풍간직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지급한 거야. 농장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농장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적인 어떤 농장도 있어요. 여기다가 수요권적 농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강탈한 토지도 있죠. 이게 세 개로 이제 구성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 뭘 부과하냐. 군전은 실제로 그 사용 준 게 아니라 수조권을 준 게 아니라 요 자기 땅에서 수조권을 뭐냐면 해준 거야. 그러면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야? 면세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때 군전은 수조권을 지급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뭘 줬다? 면세권을 준 거야. 근데 그 면세권을 보니까 어디에 한정돼 있죠? 아니 어디에 있냐? 소유권과 수조권과 강탈대. 어차피 수조권은 별 의미가 없겠지만 등등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조선 왕조가 등장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곤치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강탈된 토지들은 누구한테 다 돌려줘요. 농민들 원래 백성들에 돌려주고 수조권도 원래 얘네들이 가져야 그 수조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전에 그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가 그 수조권 갖고 있다고 해서 수조권이 가산화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걸 다시 관리들에게 돌려줘. 이때 관리는 뭐예요? 중앙풍계를 가지고 있는 관리들이죠.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소유권만 되는 거야. 그래서 공전에서 이제 군전이 실시되면서 국가 권력은 오직 뭐만 인정해 주는 거야? 소유권만 인정해 주는 거야. 소유권. 그러니까 이제 군전 자체가 소유권이 아니라 군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유황풍간들 가지고 있는 지방 한량간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 중에 뭐만 인정했다는 거죠? 법적으로 소유권만 인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구특에서 그거 보고 군전을 소유권을 이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소유권만 해줬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뭐냐면 소유권 중에 그들이 이제 군역을 이제 하면 그 대가로 줬던 게 군전인데 이때 군전은 뭐죠? 면역전이죠. 그런데 그 중에 다 준 게 아니라 그 면역전을 다 준 게 아니라 그 대소에 따라서 몇 개월에 몇 개월?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만 면역권을 형성했어. 면역전은. 그러니까 나머지 토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돼. 다만 5개월에 10개월 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뭘 면제받을 수 있다? 면세권을 인정, 면세권을 이제 면역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얘네들에게 그걸 왜 줬냐? 일단은 이들 군역을 동원하니까 군역에 대한 어떤 반대 국보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이들을 뭐냐면 중소농민을 평준화 시키려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요 많은 토지를 다 양탈하고 그 소유권만 인정함으로써 중소농민을 평준화시켜서 이 지방세력들이 더 이상 중앙세력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 뭐냐면 뭐죠? 태조 때 들어가면서 양인계병제를 내세워서 없애버렸어요. 이게 거의 사문화시켜서. 왜? 원래 양인계병제 아래에서는 모든 군인이 그냥 의무적으로 가는 건데 왜 애들만 대가를 줘야 되냐?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전법 때 군전은 딱 태조 때, 딱 이성기 때 한 번 나오고 지급 안 했어요, 이거는요. 이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일 손해를 봤던 그 가전법 체제에서 제일 손해를 봤던 계층들은 어떤 계층이에요? 지방 한량간들이야. 유황풍간지별. 그래서 그게 사조에 나와요. 태조 이성계에게 막 상수 놓고 민원하면서 굳이 손해본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면 요 땅도 다 뺏겼지. 그 소유권도 예전에 100% 면제받았는데 뭘만 인정받아? 5개월 10개월만 인정받았잖아. 그 군용만 동원당하고. 그래서 이제 말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 가전법의 지급 대상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 첫 번째 누구죠? 가전. 그러니까 풍계를 가지고 있는 중앙관리.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모든 역을 담당하는 여러 그 직종의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유황풍간직 있죠? 지방 한량간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일 손해를 받던 군전을 지급받는 뭐다? 유황풍간직이고, 지방 한량간들. 이때 군전의 의미는 뭐다? 면역전, 면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이 아니라,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본전이란 말이 많았죠. 본전. 이때 본전은 뭐예요, 본전은? 이거는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본전인 기반으로, 본전의 그 다소에 따라서 뭘 받는다? 군전을 지급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10결을 받는 거고, 좀 적으면 5결의 군전을 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본전은 소유권이고, 그 소유권의 양에 따라서 군전을 지급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가 권력이 뭐만 인정해준다? 본전이 소유권만 인정해줘요. 나머지 토지는 인정 안 해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이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볼게요. 가전법 지급 내용 보면, 자, 전조는 결당 몇 두로 하죠? 30두로 이렇게 통일하고, 그 중에 이제 10분의 1을 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조를 받아서 그 중에 15분의 1을 세를 낸다. 그래서 조세라는 개념이 나타난 거죠. 조는 이제 국가가 수조권자에게 준 거고, 수조권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세를 납부하는 거야. 예. 자, 땅은 국가 소유의 원칙이면, 요게 주의할 걸 국가 소유의 원칙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일종 이념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통 왕토사상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소유라는 것은 통치권상 의미예요. 이념적이고. 그래서 이제 국가 소유 원칙이며 수요권의 연화에 따라서 사전과 공존을 나누고요. 공존의 조는 국가가, 사전의 조는 개인이 징수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국가가 징수해갖고 개인에게 주는 건데, 사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고조 후기 때 들어가면, 공존은 국가가, 사전은 개인이 징수하고 바뀌어요. 간행이. 그러면서 이걸 공식화시킨 거고요. 이게 깨진 게 언제 때죠? 간수간급제죠. 이거는.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사전에 들어가서 징수하는데 누구한테 줘요? 그 해당 관리에게 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경작권을 보호해줬다.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수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작권까지 뺏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문제점, 소유권까지 뺏는 것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 사전은 경기도에 한해서만 주죠? 예전에 사전은 전국에 다 줬죠? 그래서 기내 사전하고 외방 사전 같은 것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제, 같이, 기내 지역과 외방 사전 같이 줬잖아요? 근데 이제 사전 경기도에 한해, 요때 경기도라는 건 뭐냐면, 수조권이 부여된 지역이에요. 원래 경기도가 있었던 지역이 아니라, 수조권이 부여된 지역이 경기도가 된 거야. 지금의 경기도. 그래서 원래 평택이라는 지역 아시죠? 평택. 평택은 원래 경기도가 아니었어요. 저 충청도 지역이었거든요. 양강도 그쪽 지역인데, 경기도 땅 이제 사전이 지급할 땅이 부족하니까 이 평택을 어디에다 집어넣는 거야? 경기도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만 한대 한다? 일대에만. 그래서 세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근데 실질적인 수신전과 후정적인 명목 세습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공조는 경기도를 제한 전국 토지로서 이제 수조권이 국가에게 소속돼 있고, 사정의 경우에는 수조권이 개인이나 가나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수조권이 개인이나 그 다음에 수조권이 개인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나라는 것은 좀 그리고 가나에 속해 있는 거는 이거 뭐냐면 수조권이 국가 가나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정의 경우에 수조권이 개인에게 속하는 거죠. 이거 좀 고쳐주세요. 예. 그래서 사전은 경기도만 지급했다. 사전은 왜 경기도만 지급했을까요? 고려시대 때는 사전이 전국적으로 지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농장이 확대됐죠. 왜냐면 그 국가가 관리를 못해. 그 지방에 있다 보면 농장 확대는. 근데 사전을 경기도에 한정시키면 국가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장 확대를 막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걸 고려시대 폐해를 염두에 두고 그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전법이 그 농민에게 유리한 거 이렇게 보면, 자, 일단 가전법 자체는 농민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농민들은 그 역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역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역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직역과 관련 있는 가전법은 상관없지만 가전법이 행해지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의 어떤 그 지지를 유도할 목적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같이 실시했어요. 요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가전법을 실시하면서 같이 농민들에게 유리했던 정책들 그 내용들을 이제 보는 건데, 자, 10분의 1의 공조율이 15분의 1의 그 공조율을 실시하고 그 중에 이제 15분의 1을 관리에 세금을 했고, 그래서 그 조세가 법정으로 정해졌다는 거죠. 조세 법률주의에 입각해서. 자, 그 다음에 국가지급의 토지의 매매를 금지시켰다. 그래서 국가가 농민의 경작권을 보호하는 대신에 농민의 토지를 묶어두면서 농업 생산을 확보하는 정책인데, 요걸 좀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국토를 봐야 돼.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이걸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국가지급의 토지 매매. 요때 국가지급의 토지 매매 금지는 뭐냐면, 요거는 국가지급 진짜 지급했다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뭐냐면 경기도의 사전을 얘기해요. 사전. 경기도에 보면 이제 보면 일단 원칙상 왕토사상에 입각해 모든 토지는 국가죠. 그러니까 개인의 토지는 누가 지급한 거야? 원칙상 보면 국가가 지급한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더라도 원칙상 실제는 다르더라도. 자, 여기에서 국가지급의 토지는 그 개인이 지급한 토지야. 국가가 개인한테 지급한 건데 실제로는 뭐냐면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인정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왕토사상에 따라서. 그래서 국가의 지급의 토지 매매 금지는 경기도 사전에 한정되는 건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전이 있잖아, 사전. 사전은 원래 개인의 토지들 소유권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토지는 이제 지급을 받은 것처럼 되는 거죠. 형식상은. 그 토지 같은 매매가 금지해.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어도 소유권을 제한했다는 뜻이야. 그럼 왜 소유권을 제한했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매매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 매매를 이제 인정해 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정객이 계속 바뀌어요. 그럼 정객이 바뀌면 그 사주 입장일 때, 사전을 받은 사주 입장일 때는 어떤 무리가 있어요?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전주가 계속 정객이 계속 바꾸면 정객이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행정 시스템이 미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을 받은 그 관료들이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고, 그 두 번째 입장은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인데, 예전에는 농민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조차도 뺏어버렸죠. 수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막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제 강제로 뭐냐면 매매 형식으로 해가지고 반강제로 설값으로 이렇게 사전에 그 가지고 있는 전주들이 정객들의 땅을 뺏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맞아요. 이게. 그래서 요때 그 내용은 국가지급의 토지 매매 금지는, 그 국가지급이라는 것은 그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 사전 안에서 이제 그 농민들은 자신의 그 소유권을 뭐냐면 매매를 제한을 받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국가가 그 전주들에게 바친 정객들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전주들이 손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전주들이 정객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을 뺏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포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거기 9편에 있는 내용이니까 9편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 꼭 보셔야 되고, 한계는 뭐냐면 경자 유전에 의한 군등 분배가 아니라 수도권 재분배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가전, 수신전, 훈양전들이 점점 세습화돼요. 그래서 공신관리의 증가나 사전의 부족을 초래했다. 그래서 실시한 게 무슨 제도죠? 직전법이죠. 자, 결과는 검문세족들이 강조하고 있는 사전이 혁파되고요. 국가 지배의 공정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실로 신흥 관료 측의 경제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총괄평가 문제를 총괄평가가 아니라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88페이지 펴보세요. 자, 88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자, 가전법 규정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원칙적으로 가전은 세습이 인정되지 않았다. 예, 요거 맞죠? 예, 원칙적으로 이제 세습이 인정되지 않고, 2번 경작자 개인이 가진 토지의 매매를 허락한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때 경작자는 어디에 얘기한 거죠? 경기도 지역에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국가 일정할 때 토지를 그들에게 왕토산을 지급을 한 거니까 애들이 경작자로 부르는 거죠. 근데 토지 매매를 하는데 토지 매매를 제한을 뒀죠. 그 첫 번째 이유가 전주들의 수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주들이 정객당을 뺏는 걸 금지시키기 위한 거야. 예.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 전조를 규정예액수 이상 거둬들이는 자는 처벌했다. 맞죠? 그래서 10분의 1로 명문화시켰어. 그 다음에 이제 분급된 토지는 직역의 봉급에 대한 지급 맞죠? 그래서 가전법 자체가 직역된 반대급부로 제급된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고려 전시가 조선의 가전법은 관료에게 수조권을 분급하여 관리에게 봉사에 대한 반대급부를 시작했다. 이들 토대로 무혐의 답하시오. 수조권 분급에 의하고 그 다음에 가전법 붕괴 양반 관료 토지 경영 참여 방식 등등 있는데, 요거 수조권 분급의 의의는 각자 보세요. 이거는 그 논문에서 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가전법 붕괴 이후에 양반의 토지 경영 참여 방식은 뭐냐면, 이제 가전법이 있고 직전법 폐지되면서 양반들이 토지 경영에 참여했죠. 그래서 전주 정객제 관계에서 지주 전후제 관계 넘어가면서 농장제가 확대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뭐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쓰냐면 작계제 관련된 내용 있죠. 작계제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작계제 부분 할 때. 자, 그래서 있고 잠깐 이제 또 보면 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와 다시기 때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위식의 예문에 이제 뭐냐면 연도 편시를 좀 정확히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1270년에 개경환도 언제 있었죠? 원종 11년 때, 원종 때 있었죠? 위화도 해군까지 가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시기는 위화도 해군의 그 가전법 공포까지 나시기. 그 다음에 직전법 시기까지 다시기. 이렇게 있는데, 자, 간을 이제 보면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기 위해서 문무상계에게 뭘 실시했죠? 녹가전을 분급했죠. 녹가전. 그 다음에 경기 파전 지역에 녹가전을 분급했고, 나는 사전개혁을 전제로 해서 그 육도의 그 양전 사업을 추진했다. 요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위화도 해군이 집권한 이성계가 이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이제 신진사대부에게 경제 기반을 마련해서 사전개혁을 착수했는데, 요때 이제 그 무슨 사업을 전국적인 양전 사업을 냈어요. 공약 2년부터. 그래서 양전 사업 바탕으로 해서 토지 결수를 파악하고 나서 그때 공약 3년에 뭘 실시한 거죠? 가전법을 실시했어요. 양전 사업은 토지 조사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각도의 장관의 안전사의 권한을 강화된 도가차 추천사가 바뀌었다. 그래갖고 이제 고려시대 때 그 안찰사가 있죠. 근데 이 안찰사는 일시적인 감찰 인시 관리직이기 때문에 그 품계도 되게 낮았어요. 5품이나 6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방 권력을 이제 지방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창학 1년에 도관차 추처사를 개칭하게 돼요. 그 관직도 양구 대신으로 이렇게 승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권한이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도관차 추처사가 나중에 몰려받는 조선시대 때 관차사 이름이 바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다는 8개월마다 장정 1명씩 요역에 동원하도록 8개월제 부제를 실시했다. 8개월 작부제를. 이거는 8개월 작부제는 이제 그 8개월당 8개월당 한 명의 호수를 두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8교추 일부제라고 하죠. 근데 이게 그 8개월 작부제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 그 성종 때 이제 실시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종 때 실시한 이제 그 8교추 일부제가 있어. 그러니까 8개월 잡부제는 8개월 기준해가지고 한 명의 호수를 둬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고, 8개월 일부 제도는 그 뭐냐면 나중에 성종 때 실시한 제도인데 8개월당 한 명의 뭐예요? 영민 노동 인력을 배출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요역제도와 관련된 건데 앞에는 8개월 일부제는 요역제도와 그다음에 8개월 잡부제는 그 징수제도 관련됐는데 이게 같이 뭐 혼합해서 적혀놨어. 틀렸긴 틀렸어요, 이거는. 왜냐면 8개월 출부제나 8개월 그 작부제는 그 다 이후의 시기의 제도예요. 그래서 성종 이후 때부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진 않아요. 근데 잘 읽어보면 8개월 작부제가 8개월 출일부제도 잘못 착각할 수 있는데 8개월 작부제는 아니에요. 8개월 출일부제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이제 그 보면 옳지 않은 거니까 이제 답이 4번이 되겠죠? 네, 4번.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지방에 거주한 한량간에게 본전의 다소에 따라 군전에 10개월 동안 5개월씩 분급받다. 요때 그 본전은 뭘 기준으로 한 거죠? 아까쯤 얘기했죠? 뭐만? 소유권만 인정받는 거죠? 소유권을 기준해서 군전은 이 소유권의 다소에 따라서 뭘 해요? 5개월에서 10개월 안에서 명역점을 인정받는 거예요. 면세권을. 예. 그래서 군전은 면세권. 그래서 그 군전의 지급 의미는 본전을 그 안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 권리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뭘 인정해줬다? 소유권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 군전이 뭐냐 물어보면 뭘 써야 돼요? 면세권을 써야 되겠죠? 면세권을. 근데 군전의 지급의 의미가 뭐냐 물어보면 뭐 어떻게 써야 돼? 이거는 국가가 뭐만 인정해줬다? 토지 소유권만 인정해주고 그 다음 중소지주층을 평준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지방 한량간을 중소지주층으로 평준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써야 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구특만 읽으면 우리가 그 뭘로 생각하냐면 요 군전을 뭘로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걸 수도권이나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거는 군전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특에 있는 것은 뭐 묻는다? 군전 지급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고, 요는 군전은 뭐냐? 이거는 수조권이 아니라 면역권이다. 이렇게 면세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경기 지역 외에는 수조권이 지급이 금지돼 있다. 그래서 사전은. 근데 그거는 예의 조항을 뒀어요. 태조 때 가정법 공포할 때 이 군전은 경기 외에 외방 지역에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예의 조항을 뒀기 때문에 요거는 빼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에서만 사전 지급의 원칙은 빼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예의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조사 10가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딴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맞으니까 4번이 되고, 다는 이제 어디에 시야 이거는? 이거는 가정법 공포와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이제 뭐냐면 맞겠죠. 여기 다 시기도. 예, 그래서 틀린 거니까 다와 4번과 관련된 것들 쓰시면 돼요. 성종 이후 때 시기를. 자, 그래갖고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관련된 근거편을 찾아보기도 하죠. 1250페이지 펴보세요. 1250페이지 줄 375번. 그래서 이제 1250페이지 370번을 보면 이제 그 가정법 체계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주신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개업하는 자기들의 계획을 급진전시키기 위해서 창원 원년에 급정도감을 주재하여 새로운 수존할 관리의 간이 선정 작업을 시작했고, 김저 사건을 계기 위해서 사건 개혁의 사전 개혁 미온적인 창안과 그 반대를 축출하고 공양을 옹립하고 토지 정리 사업을 이제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1269페이지 펴보면 주 412번을 볼게요. 자, 거기는 이제 412번은 뭐와 관련된 경기 파원 관련된 지금 관련된 내용이죠. 개경환도 1271년에 전시가를 대시하여 녹관전을 제정하고 그리고 관리대 경기 파원 지역을 지급했다.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413번은 양전사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양전사업은 정권을 잡은 신흥사대부리 가장 먼저 착수한 사전개혁이다 등등 해갖고 양전개혁 사업과 관련된 있고, 414번은 이제 뭐냐면 도가차 추천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창원 1년에 도가차 추천사 그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41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897 1보제와 관련된 거죠. 요거 관련된 897 1보제는 좀 외워두세요. 그 나중에 조선시대 때 그 요역제도 관련돼서 또 문제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16페이지 보면 그 군정과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잠깐 넘어가서 그 1270페이지 보면 417번을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이 개혁은 정부의 토지가 재분배되어 관료든 최고 150개, 최하 10개의 토지의 수주를 받게 되고 이성계의 불폭한 신하들은 10개월 이하의 5에서 5개월의 군전을 지급받다. 이때 이성계의 이제 불복한 신하들은 주로 누굴 거야? 지방 한량간들. 왜냐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떼어치고 그냥 지방 내려간 사람들 많았어요. 그 얘기를. 물론 전부는 다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잠깐 이제 쭉 보면 한국 고중세사전에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거기 중간 단락을 좀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고려말 개혁을 주도했던 신진 세력이 이들을 끌어들여 지방을 강화한가 도시에 지방 한량가들 얘기하죠. 대응하여 지방 자위대 주도 세력을 한량풍경의 지방군의 군간으로 충당함과 더불어 간이로서 위치를 인정해주면서 임의로서 지급되는데 군정과 관련된 설명이에요. 그들은 지방사회에서 대대로 갖춰있는 토지 외에 뭘 설정해줬죠? 수조권을 설정해주면서 그들의 토지 소유 중 일부를 조를 면제해준다. 그러니까 이때 수조권은 형식상 뭘 의미한다? 실질적으로는 조를 면제는 명역전을 의미하죠. 면세전. 예. 그래서 겉은 수조권이지만 실제는 뭐다? 면세전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를 풀어보기 전에 좀 쉬었다 갈게요. 예.